예, 행정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뢰보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신뢰보 원칙의 의의가 행정기관의 어떠한 결정이죠. 결정의 정당성이나 존속성, 정당성이나 존속성을 신뢰를 했는데 행정청이 그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그죠? 그 신뢰에 따른 행위를 한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기본적인 의의인데, 여기서 이제 불법에서의 평등대우하고는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이게 헌법상의 어떤 법치국가의 원리 중에 법적 안정성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거는 분명하죠. 예, 근데 이제 실적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느냐는 거였는데, 예, 과거에는 이제 실적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행정기본법에 몇 조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 12조 1항에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조항이 생겼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으로서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공적인 일단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즉, 신뢰 보호 가치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지 신뢰 보호의 요건이 갖춰지는 거죠. 요건만 갖춰진다고 해서 그 행정 작용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익형량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죠? 선행 조치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가치 있는 신뢰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에게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선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그 행정작용이 하자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했다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예컨대 속임수를 썼다고 하면은요,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공적인 견해 표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그 견해 표명이 잘못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신뢰보호의 내용은 존속보호가 원칙이고 보상보호가 있을 수 있고, 신뢰보호의 한계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히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서죠. 그래서 법률적 합성의 원칙하고 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헌법적인 가치로서 동등하기 때문에 이른바 동의설이 채택돼 있고, 그래서 이익형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되는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행정입법에서는 진정소급입법하고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눈다라면은 뭐 진정소급입법은 당연히 신법령이 위헌 위법해서 무효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법령에 따라서 적용 규율이 될 거고, 다만 이제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에서도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겠죠. 예, 부진정소급입법은 반대죠. 부진정소급입법은 법령이라는 것은 항상 개정돼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무겁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동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구법령을 믿고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 규정은 이 신뢰보호 원칙과의 그 긴장 관계를 해소시켜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뭐 경과 규정이 아예 없다거나 아니면 경과 규정을 뒀더라도 너무 짧게 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때는 이때 비로소 이제 다시 또 이익형량의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구법령을 적용할 거냐, 신법령을 적용할 거냐.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은 항상 개정될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신뢰보원칙이 작동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른바 유도된 신뢰죠. 유도된 신뢰. 국가가 유도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의 신뢰는 아무리 법령이긴 하지만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예컨대 시험 제도라든지 이런 거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는 이미 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철회는 이제 법률적 합성의 원칙하고 신뢰보 원칙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 행정의 어떤 현실 적응성이죠. 그죠? 그거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권이죠. 실권은 이제 신뢰보 원칙의 한 원칙, 하나의 파생 원리인데,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신뢰보 원칙은 어떤 행정기관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를 주로 상상하고서 강의도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실권의 법리는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컨대 뭐 어떠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 한 10년, 20년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오래도록 그 법률 상태를 그냥 유지해 놨으면 묵시적으로요. 그러면은 수범자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더 이상은 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신뢰 보호 원칙 문제를 실권이라고 합니다. 실권. 근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행정기본법의 실권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12조 2항에 규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제재적 처분에 관해서는 23조에 규정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5년간 제재 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거 조금 이따 다시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 원칙이에요.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헌법 시간에 배워야 돼요. 주로 헌법 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지는데요. 헌법 교과서에 더 자세히 되어 있고요. 평등의 원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본질적인 차별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차별이 없으면은 평등의 원칙을 논할 전제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집단 들 간의 차별이잖아요.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상당한 쟁점입니다. 지금 뭐 헌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데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집단끼리 비교해놓고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집단의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차별이 있다라는 거가 확인됐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겠어요? 그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평등의 원칙은 양날의 칼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강의가 길어지는데 평등의 원칙은 양날의 칼인데요. 어떤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예로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사법시험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제가 군 법무관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군 법무관은 중위로 인간해서 배위로 제대하거나 또 중위로 제대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군 법무관 될 때에는요, 육군 법무관이 되면 중위로 입대해서 중위로 제대를 했고요. 해군이나 공군 법무관이 되면
중위로 입대해서 대위로 제대를 했어요. 의무 복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면 이제 300명 뽑을 때였어요. 그게 이제 몇 년도냐면은 제가 91년도에 사법시험 3차 시험을 합격하고 92년도, 이거 유튜브에도 가는데? 92년도에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서 93년도에 졸업해가지고 이제 맞나? 91년도에 연수원에 들어가서 93년도에 이제 입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법무관들이 36개월이었습니다. 그 36개월 안에 훈련기간 3개월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뺀 복무기간은 33개월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합치면 36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군의관들은요? 군의관들은 똑같이 중위로 입대해서 대위로 제대한가?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군의관들은 훈련기간 3개월이 별도였어요. 그래서 3개월에다가 복무기간 36개월에서 실질적으로는 39개월이죠. 그래서 군의관들이 무슨 원칙을 들이밀었겠어요? 평등의 원칙을 들이밀고서 군법무관은 36개월인데 왜 자기들은 39개월이냐? 왜 차별하냐?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자기들도 36개월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법무관이 39개월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평등의 원칙이 항상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주장한다고 해서 유리하게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자, 그게 이제 평등의 원칙이고 그 예에 대해서는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 써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입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행정기본법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1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말로만 설명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간단한 아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다 팔려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건설업자가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그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건 수익적 행정행위예요? 침익적 행정행위예요? 수익적 행정행위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정입니다. 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요, 이 공동주택은 건물만 덩그러니 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집 한 채 짓는 거하고 다릅니다. 일종의 조그만 도시 계획이 되는 거죠. 그 구역 내에서 조그만 도시 계획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덩그러니 주거만 덩그러니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죠. 요 안에 뭐 상가도 있어야 되고, 그죠? 생활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살 테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진입로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차도 교행할 수 있는 진입로도 필요해요. 자, 근데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설업체가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그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요, 요 진입로를 개설한 후, 기부 체납을 해라.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민법으로 얘기하면은 증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 후 기부 체납할 것.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부 체납 부담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기부 체납하라는 거는 침익적 행정행위예요? 수익적 행정행위예요? 침익적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죠?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기부 체납에 부담을 붙인 그 침입적인 행정행위를 할 것을 부담을 붙인 그런 행정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컨대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로요.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은 이 건설업체에서 예컨대 5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부 체납하는데 비용이 1,000억이 들어요.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원칙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생각해야 돼? 이 부담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려면은 무슨 원칙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죠? 비례의 원칙. 그죠? 비례의 원칙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답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 하려고 비례 원칙부터 얘기했어요. 예. 자, 근데 예컨대 이게 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다. 예컨대 10억이 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파트에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니까. 맞죠? 예. 자, 그런데,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요. 진입로 개설하고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부담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신 이거 아파트 건설업 사업을 무사히 마치면 5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컨대 안암동이라고 치자고요. 도남동의 도로가 이게 2차선 도로인데 이게 교통량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거 4차선으로 좀 확장을 좀 해주면 어떠냐. 이거 해봤자 100억밖에 안 든다. 당신 500억이나 이익을 보는데 이거 100억짜리 못 해주느냐 하고서 엉뚱한 내용에 부담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설업자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자고 하겠죠.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원칙이 지금 말하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행정작용을 할 때죠. 어떠한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관을 이러한 부관이 법치국가의 원리상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따질 때 주로 문제가 되고요.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곳에서 문제가 되냐면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행정행위를 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시켰습니다. 상대방에게.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이행하지 않으면은 전통적인 의무 이행 확보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강제 징수를 한다든지,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등등등의 전통적인 그 의무 이행 확보 수단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통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말고 다른 수단들이 개발이 돼요. 예컨대 불법 건축물을 졌단 말이죠. 불법 건축물을 져서 철거 명령을 했는데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이행 강제 수단은 뭐가 있냐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러니까 건물을 자진해서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 부과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서 이행 강제금을 건물을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대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대집행은 뭔지 알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철거반이 가가지고 이제 강제로 철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어떤 것들이 그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컨대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전을 한다든지 단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예컨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하나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한계가 아무거나 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 한계가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으로서 그 한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이거는 지금 원래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예요? 민법 2조죠. 민법 2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2조예요. 이거를 이제 행정법적으로 옮겨오면은 그 행정법에서도 이게 법의 일반 원칙이겠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 민법상의 일반 원칙만 될 수는 없잖아요. 법 일반적인 모든 법 원칙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행정법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행정기본법 11조예요. 행정기본법 11조입니다.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으로 입법화가 됐습니다.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으로. 이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원칙들이 있고요. 법원칙들이 있고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게 이제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 원리하고 행정법의 일반 지도 원리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죠, 법률. 자, 행정법의 특징은 이 법률이 민법은 민법이라는 일반법이 단일법전으로 있잖아요. 상법은 상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 다음에 형법은 형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행정법 하면 없죠. 여러분들 그때 제가 법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법령을 찾아보려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에서 검색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행정법 이렇게 쳐보시면은 검색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 행정법은 일반적인 법이 없고요. 지금 법률에 전체 우리나라 법률에 뭐 44,000여 개라고 하는데 그 법률의 90%가 행정법으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법의 기본법적인 규율하는 행정법이 뭐가 있느냐면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있고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고 뭐 정보공개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뭐 계속 지금 설명하지만은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이면서 기본법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데 이런 개별적인 법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이 행정기본법을 꼭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교재는 행정기법이 제정되기 전에 써져 있는 거라서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반영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때 지금까지도 제가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좀 해드렸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행정기본법을 아예 하나의 그 테마로 해서 그럴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과 국제법규죠. 조약과 국제법규도 조약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죠. 그러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명령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법규인데, 그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권이 만든 어떤 규범 또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임은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권이 만든 규범 이런 거를 이제 법규명령이라고 그러고요. 그 앞에 거를 위임명령이라고 하고 그 뒤에 거를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으니까 법률과 같이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입법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는 일단은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예요. 자치법규는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그죠? 지방의회에서 만든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그러고요. 조례라고 그러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법규를 규칙이라고 합니다. 조례와 규칙. 그 다음에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불문법원 중에는 이제 행정간섭법인데요. 행정간섭법은 행정령에서 일반 사회생활 및 행정의 운영에 관한 운행 관행이 국민 또는 관계자의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간섭이냐 아니면 간섭법이냐의 차이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요건으로서 그죠? 어떠한 사실이 장기간 일반적으로 되풀이 되어야 된다. 이건 뭐 객관적인 요건이 되겠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주관적 요건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관습법이 되는데 그럼 법적 확신이 말이에요. 법적 확신이 국가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냐? 그냥 국가에 의한 승인 필요 없이 그냥 법적 확신이 있다고 인정되면 되는 거냐? 에 따라서 뭐 법적 확신설과 아닌 것 이렇게 나눠지겠죠? 법적 확신설과 그냥 승인설이죠. 국가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면 승인설이 되는 거고, 그죠? 그냥 법적 확신만 있어도 되면은 승인 필요 없이, 그럼 법적 확신설이 되겠죠? 뭐, 오늘날에 있어서 관습법 자체가, 그쵸? 관습법 자체가,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관습법 자체가 인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적어도 행정법 영역에서는, 일단 관습법 자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그나마도 행정법 영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민법에서는 뭐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관습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판례법인데요. 판례법은 법원이 되진 않죠. 우리나라는 지금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법 자체가 법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면은요. 그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하급심에서 그죠? 그 눈치를 보겠죠. 되도록이면 판례에 따라서 근데 뭐 하급심에서 그 판례와 반대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당해 사건 자체는 당연히 구속이 되죠. 안 그러면 계속 소송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당해 사건 아닌 데에서는 반드시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습니다. 한번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은 그거를 증거로 해서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상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지만 판례 그 자체가 법은 아니다. 우리한테는. 네. 그 다음에 조리, 법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불문법원으로서 생각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테마로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 법률 관계라는 말은 행정법에서 처음 이렇게 말해지는 게 아니죠. 법률 관계는 어디서 먼저 얘기가 됐겠어요? 법률관계는 민법에서 먼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률관계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민법 강의 들으셨어요? 법률관계가 상법하고 행정법과의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헌법하고 민법과의 관계인가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죠. 권리의무관계. 이게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로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생소하잖아요. 예. 법률관계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같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로는 아 이거 뭐 상법하고 행정법 관계인가 민법하고 뭐 형법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하겠지만 이 법률 관계는요. 법률 관계는 이게 그 법률 관계죠. 민법 총칙에 한번 민법 교과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권리 의무 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쉬워지죠? 권리와 의무 관계죠. 권리와 의무 관계죠. 원래 이제 그 레히트라는 독일어가 있어요. 그죠? 독일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독일어는 잘 모르시니까 영어로는 right라는 영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rate하고 right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권리죠. 두 번째 법이죠, 법. 예.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서양에서 법학을 개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1800년대 중반에 일본 사람들이 먼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화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나 이 독일로부터 법학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법학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법학을 배웠는데 이 프랑스하고 일본은 당시 일본하고는 상황이 맞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죠?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은 당시 그 이른바 천황 일왕 그죠? 텐노 예, 텐노를 중심으로 한 그 군국주의 국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상황하고 맞는 나라가 독일이었던 거예요, 마치. 왜냐하면 독일도 당시에 유럽의 선진국이 아니었거든요.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나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독일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예, 그래서 독일은 압축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개발 독재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딱 상황이 비슷하게 들어맞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독일법을 결국은 이제 중심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프랑스법을 수입하려고 그랬었는데 독일법을 수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 용어들이 뭐 프랑스 먼저 민법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민법에는 상당히 프랑스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공법 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제 독일식이에요. 네, 독일식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에 있는 말들이 법률 용어로 번역이 되는데 당시에 뭐 일본 사람들이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독일어를 막 번역해가지고 뭐 근데 독일어 번역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 의무 관계, 즉 권리 관계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안 해도 권리 관계하면 그 다음에 권리하고 의무하고 대가하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없거냐 하고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 관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법 관계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게 형법과 행정법과의 관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번역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번역이 더 필요해. 같은 한국말인데도 번역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본 사람은 법관계인데 우리 또 내자를 좋아하니까 법률관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법률관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번역이 필요하죠. 권리 의무 관계라고 제가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래서 법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 법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면이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법률 용어를 구사해서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배우는 입장인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라는 얘기죠. 그거를 사법상으로는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행정법으로 그대로 법률 관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상 법률 관계가 되는 겁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고 공권과 공무 관계가 되는 거죠.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고 공권과 공무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관계라는 거는요. 논리 필연적으로 양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양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당사자가 누구냐가 또 문제인 거죠. 제가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 관계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민법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 관계니까 권리하고 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자격을 가진 것들 사이의 관계겠죠. 그거를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률 관계처럼 이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번역을 이것도 조금 세세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독일어에 페이카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페이카이트요. 그게 그 자격이라는 뜻도 있고요.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권리 자격이라고 번역했으면 아마 좀 더 우리한테 쉽게 와닿았을 텐데 권리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역을 해줘야 돼요. 같은 한국말인데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권리 능력이라는 거는 권리 자격이라고 번역했으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다 라고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권리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권리 능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라고 읽고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되냐면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대륙법계 계통에서는요. 사람만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라고 그래요. 사람. 생물학적으로나 뭐 이런 거는 뭐 사람은 뭐 황인종, 흑인종, 뭐 백인종 뭐 등등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요. 우리 법학에서 사람은요. 두 가지 인종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인이라는 인종이 있고요. 하나는 법인이라는 인종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인종이 있어요. 자, 법인이라는 거는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요. 왜 법인이라는 게 나왔느냐? 이거 민법 시간도 아닌데 민법에 있는 강의를 지금 하게 되네요. 자, 어떤 A 마을이 있어요. A 마을에 있어요. A 마을에 500명의 사람이 있어요. B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B 마을에 3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사과를 하나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B 마을에서는 이 사과 대신에 뭐 생산할까요? 배를 하나 생산을 했어요. 이게 배 맞나? 했는데 이제 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사과를 주고요. 이쪽에서는 배를 주기로 했어요. 자, 법인이라는 관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이라는 관념이 없으면은 법률 관계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 관계가 몇 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사람마다 권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죠? 만약에 법인이라는 관념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500 곱하기 300개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겨우
실질은 하나잖아요. 사과하고 배의 교환 계약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법률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죠. 이렇게 거래나 이 복잡성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법인이라는 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민법학자들은 이 법인이 실제하는 거냐, 아니면 뭐 의제된 거냐, 뭐 해서 뭐 법인 실제설, 법인 의제설 뭐 갖고 이제 또 다툼이 있고 뭐 그런 건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 법인이라는 관념이 있어요. 자, 이 법인이 말이에요. 법인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요. 오로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우리는 회사라고 불러요. 그죠? 회사는 어떤 법의 탐구 대상이 됩니까? 상법의 탐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이 법인이 말이에요. 이 법인이 이 통치를 하고, 그죠? 행정작용을 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정주체라고 부릅니다. 행정주체. 행정주체라고 그러죠. 이거가 이제 왜 행정주체를 법인으로 생각하느냐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행정주체가 꼭 법인이어야 되는, 법인이라고 민법상의 관념을 차용해서, 민법상의 관념을 차용해서 행정법에도 법인으로서 행정주체를 의제를 해서 꼭 법학을, 행정법학을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 거냐? 라는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왜 처음에 그 행정 주체를 법인으로, 법인의 하나로 보게 됐느냐면은요, 그래야만, 그죠? 민법상의 법인관념을 끌어들여야만 이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인 국민,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민이 서로 대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이나 주민과 대등한 관념으로 놓게 만들기 위해서 민법상의 법인에 불과하다 너는, 국가 너 민법상의 법인에 불과하다 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주체를 법인화해서 관념화된 겁니다. 처음 시작은 그래요. 근데 지금에 와서, 현대국가에 와서 그게 과연 맞냐 틀리냐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논쟁거리는 있지만은, 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법인, 행정주체가 일종의 법인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두 가지 인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연인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법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주체는,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네? 행정주체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조금 더 이제 더 얘기를 하면은요. 자, 행정주체는 사람이잖아요. 자, 삼성전자도 사람이죠. 삼성전자 주식회사. 아까 회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법학에서는 사람이 두 가지 인종이라고 그랬죠?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법인이라는 관념도 있고 회사라는 관념도 있고, 이게 변신만 할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행정주체.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하나의 사람이죠. 그렇게 관념화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사람이긴 사람인데, 자연인 하명호처럼, 그죠? 하명호라는 자연인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죠. 그럼 누가 뭐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삼성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사람도 있죠. 사람도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뭐 구성하는
설명하기가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예컨대 뇌나 뭐 입이나 뭐 팔이나 다리나 이거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오장육부나 그쵸? 법인도 마찬가지로 기관이라고 그래요. 기관. 자,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기관은 뭐예요? 대표이사겠죠? 뭐 대표이사?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뭐 알기 쉽게 대표이사가 있을 겁니다.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 누군가 지금 이재용 씨라고 치자고요. 자, 이 이재용 씨가 그 자체로 사람이죠. 그 자체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의 기관으로서 이재용은 사람이 아닌 거죠. 대표이사로서의 이재용은 사람이 아닌 거죠.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연인 함영호의 뭐하고 똑같아요? 뇌나 입이랑 똑같은 거겠죠. 여기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법학의 기본이에요. 비단 행정법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법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행정법뿐만 아니라 민법도 못하고요. 회사법도 못해요. 다른 법도 못해요. 민사소송법도 못해요. 자, 삼성전자가 하나의 사람이에요. 그죠? 법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법인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재용은 그냥 자연인 이재용은 사람이지만요. 삼성전자의 관계하에서의 이재용은 함영호의 뇌나 삼성전자의 이재용이나 같은 관념이죠. 맞죠? 예. 자, 그러면 그대로 행정법으로 오자고요. 행정법에서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 주체죠. 행정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행정 주체가 국가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뭐 팔다리가 있거나 실제하는 뭐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주체인 사람이 외교도 맺어야 되고, 그죠? 전쟁도 해야 되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아까 뭐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관. 민법에서는 기관이라고 그래요. 행정법에서는요.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이 행정주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권리는 행정주체가 갖고 있어요? 행정기관이 갖고 있어요? 행정주체가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 능력, 즉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사람만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의무의 귀속자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기관은 뭘 갖고 있어요? 행정기관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주체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권한. 그러니까 행정주체는 권리를 갖고 있는, 권리를 귀속받는 거고요. 법률효과나 권리를 귀속받는 거고요. 행정기관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행정기관 중에서요, 자연인의 기관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입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을 특별히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을 특별히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기관인 건 분명하고요. 이 그때그때 어떠한 사안별로 행정청이 달라질 수가 있죠. 같은 행정주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행정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컨대 국방부 장관이 행정청이 될 때가 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청이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국방과 관련되면 국방부 장관이 행정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가 행정주체예요.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주체예요. 서울특별시가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사람이고요. 시장은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시장, 이 장들이 행정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의 경우에는 장관이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국가는 장관, 지방자치단체는 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가, 행정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행정청은요, 보통은 자연인 한 사람이 행정청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부 장관 한 사람이잖아요. 서울특별시장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를 독임제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독임제 행정청. 그러나 간혹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조직들이 있어요. 그거를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심결을 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담합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을 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심결을 한 거예요. 위원회가 심결을 한 거죠. 이렇게 행정청이 위원회 조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행정 주체가 사람인 거고요. 그죠? 행정청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즉 행정 주체가 권리 의무의 귀속자가 되는 거고요. 행정청은 권한을 가질 뿐인 거죠. 권한을 가질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양 당사자가 있어요. 양 당사자가. 자, 법률관계라고 했으니까, 특히 행정상의 법률관계라고 했으니까, 그죠? 논리필연적으로 당사자가 둘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법률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상 법률관계니까. 아까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법률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행정상 법률관계잖아요. 그래서 공권과 공의무 관계라고 합니다. 공권과 공의무 관계. 공권과 공의무 관계. 그리고 양 당사자니까 한쪽은 행정 주체가 되겠죠. 한쪽은 행정 객체가 되는 건데, 행정 주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라는 애가 있고요. 대한민국이죠. 국가의 행정 객체는 뭐겠어요? 국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행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예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일 때 뭐 주민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만났을 때 행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죠? 국가 행정이 있었고, 그죠? 자치 행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위임행정이 있었죠. 위임행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행정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 위임받는 것들이 공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인. 공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근로복지공단 이런 공단들이 있고요. 공법상의 사단법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뭐 회사 종류인데 공기업이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야?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공법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공법인들은 좀 독특해요. 예컨대 건강보험공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죠? 원래 이게 행정 주체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법인이니까요. 법인이니까 사람이잖아요. 맞죠? 설명하기 어렵네. 법인이니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람이라서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어요. 공법인은 법인의 일종이니까 행정 주체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구의 권한을 위임받았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자, 이 위임이라는 얘기는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하고 의미가 다소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정법에서 위임이라고 한다라면은 특히 권한과 합쳐져서 위임이라고 한다라면 이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의 이전이죠. 권한의 이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에 있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기관으로서는 그 권한을 상실한 거죠. 이전받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취득한 거죠. 이전이란 뜻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던 권한이 위임된 거죠. 권한이 위임된 거죠. 권리가 위임된 건 아니죠. 권리가 이전된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뇌 플러스 입이잖아요. 그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뇌죠, 뇌.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걸 행정청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청이니까 뇌 플러스 입이죠. 뇌 플러스 입인데 입이니까 권리의 귀속자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밌게도 법인이니까 행정주체이죠. 근데 권한의 행사자죠. 그래서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이에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고요. 그죠? 장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국민에게 또는 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그죠? 또는 뭐 요양기관에게 받은 권한, 행정권한이죠, 행정권한. 행정권한을 행사를 해요. 그죠? 권한의 행사죠. 그러니까 요런 관계에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 국민 사이에는 공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공법관계입니까? 사법관계입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공법관계이겠죠? 자,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뭐 파면이 됐어요. 이 직원이요. 그러면 이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또는 소청으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네?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주체로 행동할 때는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공법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직원 사이의 어떤 고용관계는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지요. 아니지요. 네, 그리고 이 직원이 공무원도 아니지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법관계가.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공법이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공법인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어떤 공기업 이런 것들은 이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예. 그러니까 나 같은 그냥 사인 또는 뭐 그냥 삼성전자 같은 어떤 사법인이 있어요. 사법인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행정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이거를 뭐 민간 위탁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사인이요.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국민에게 어떤 작용을 했다. 행정작용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인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그죠? 행정권을 위임받아서 이 행사하는 위임받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행정 주체이자 행정청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특별히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한다. 이 사인은 행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내가 예컨대 제가 무슨 견인업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동차 견인업체예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제가 주차 위반을 한 차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제가요? 제가 이런 공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하고 나는 태생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죠. 그죠? 어쨌거나 저는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 행정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주체나 행정청으로 대접을 받고 그때 나는 사인인 자연인 함영호가 아니고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뭐 제가 아주 차근차근 설명했으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주체가 있어요. 그죠? 행정주체는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기속되는 당사자를 이제 행정주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주체, 가장 시원적인 행정주체는 역시 국가겠죠. 네,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의 사단법인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 특별히 더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 공법인과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그 전에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재의 다른 쪽에 행정조직법 쪽에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정주체가 사람인 거고요. 그죠? 행정기관은
그냥 우리 오장육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 자연인으로 따지면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니까 뇌가 되겠죠. 그걸 대외적으로 표시하니까 입이 되겠죠. 뇌 플러스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에 뇌 플러스 입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공법상의 사단법인은 자, 외부 관계. 자, 권한을 귀속받아서 행사하는 관계에서는 아까 공법상의 법률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부 관계. 그 직원과의 고용 관계는 사법상의 고용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공무수탁 사인으로 가서는 이 사인은 행정법 관계에서 보통 이제 행정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때 사인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은 자기 이름으로서 권한받은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행정 주체성을 갖고 있다. 행정 주체라고 그때에는 행정 주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위탁의 근거입니다. 자, 행정 권한은요. 법률에 의해서 다 획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부 조직법을 보시면은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이거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이거다라고 다 이렇게 법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그 권한이 획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로서 획정된 권한을 이전하는 거니까 역시 법률과 동등한 거에 의해서 규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규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법률의 근거가 있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시 이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6조 3항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 6조 3항이 법률상 근거가 있이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는 그 법률에 해당하는 거냐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약간 넌센스잖아요. 이거는 그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법률은 개개의 어떠한 특정한 행정 영역을 상정을 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권한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를 규정한다라는 의미로 그 법률이잖아요. 근데 정부조직법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선언한 걸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 법률상 근거의 그 법률이 되는 거냐 논란거리가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판례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6조 3항만 가지고도 법률상 민간 이탁이 가능한 거죠.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법률상의 근거라는 게 사실상 형해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정부조직법 6조 3항에서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그 사무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떤 법률상 근거가 정부조직법이 이미 있으니까 없어도 이제 권한의 위임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위탁의 대상이 뭐냐? 과거에 그 공무수탁 사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아마 그 객관식 문제집 9급이나 7급 그 공무원 입시 객관식 문제집 보면은 위탁의 대상 민간 위탁의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탁 사인의 예로 뭘 듣냐면은 별정 우체국이라는 거 있어요. 우체국을 그냥 국가에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의 위탁에서
우체국을 운영하게 되면 그걸 별정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별정 우체국이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장이죠. 배에서 그죠? 배에서 어떤 난동이 일어났다라든지 그러면 경찰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선장이 하고 뭐 호적 업무도 해야 되잖아요. 뭐 출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대행하게 되니까 선장을 이제 대표적인 예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사립대학교가 학위를 수여하는 것. 또 이 고무스탁 사인의 예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주로 비권력적 작용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민간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토지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신도시 개발하는데 지금 LH가 문제가 됐지만 LH 말고 일반 민간 개발도 하잖아요. 민간 업체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토지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새 최근도 아니네요. 저한테는 최근이지만 여러분한테는 최근이 아닌데 민간 교도소 우리나라에 있어요. 민간 교도소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민간 교도소가 딱 하나 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 민간 위탁에 즉 고무수탁 사인으로에게 위임되는 그 공무가 과거에는 비권력적 작용을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탁되는 공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어떠한 공무가 위탁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감독할 거냐. 그죠? 민간 고무수탁 사인을 어떻게 감독하고 견제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되는 공무가 과연 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임무다. 임무가 위탁되는 거다. 또 하나는 법적 지위가 이전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인데 후자라고 설명하는 게 통상적인 견해고요. 자, 그러면 공무수탁 사인 관계의 법적 지위인데 일단 행정주체하고 관계 사이는 공법상 위임 관계죠. 아까 위임이라는 말은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하고 다소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권한이 이전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무수탁 사인은 따라서 이 행정주체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죠. 그런 관계고요. 또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감독을 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국민과 사이에서는 행정주체이면서 권한의 행사도 하니까 행정청이 되는 거죠. 행정주체이면서 행정청이 되는 거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무수탁 사인 내부 관계, 고무수탁 사인이 자연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사법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법인 내부 관계는 아까 공법인에서 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사법상의 고용관계가 될 뿐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자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지 않았죠? 한 번도 직장을 다녀보진 않으셨겠죠? 이게 이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는요, 월급을 받으면은 미리 소득세를 띄어서 줘요. 소득세를 먼저 공제해서 주고요. 대략 계산해서 빼가는 거죠. 대략 계산해서.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달 월급을 주면서 한 10%씩 이렇게 10%인지 15%인지 일정 비율로 떼어가요. 무조건. 소득세로 명목으로 떼어가서 과세관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해가지고 너무 많이 떼어갔으면 제가 돌려받는 거고요. 너무 적게 떼어갔으면 제가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세청 직원이 제 소득세를 미리미리 떼어가는 게 아니죠. 회사의 경리 보는 사람 중에 원천징수자가 있어요. 원천징수자. 그 사람이 월급 주면서 그걸 떼서 주거든요. 그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격리 직원은 회사의
구성원이지 과세관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천 징수자가 공무수탁 사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쟁점이 됩니다. 만약에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제가 행정소송을 해야죠. 그 사람하고. 근데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죠, 지금? 이게 그 사람이 원천 징수하는 격리 직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의무를 이행하는 것 뿐이죠. 위임받은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공무부담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공권을 행사해야지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행정조치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원천징수자는 공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예? 원천징수 의무자는 공무부 부담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요. 예. 그게 이제 판례상으로 공무수탁 사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